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저녁 식사에서 백만장자 외과의사 강민주는 완벽한 약혼녀 이수진과 미소 짓는 딸 강소피아와 함께 건배한다. 갑자기 창문 유리가 폭발하고 거지 소녀 박지아가 비명을 지르며 나타난다. 당신의 약혼녀가 딸에게 독을 먹이려 해요. 레스토랑은 침묵에 잠기고 의사는 얼어붙고 그의 손에서 잔이 떨어져 비극의 전조처럼 깨진다. 몇 초 만에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가 이상화했던 사랑은 최악의 악몽으로 변한다. 서울의 가장 고급스러운 동네 중 하나인 청담동은 대도시 특유의 가는 이슬비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아카시아 길 287번지 저택에서 강민준 박사는 심혈관 외과 과장으로 재직 중인 성모병원에서의 또 다른 수술 일정을 위해 준비를 마쳤다. 42세의 강민준은 혁신적인 기술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권위 있는 의학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며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한 성공의 정점에 있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돈도 3년 전 공격적인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 강마리나가 남긴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었다. 그 이후로 그는 모든 에너지를 두 가지에 쏟았다. 그의 경력과 어머니의 깊고 푸른 눈을 물려받은 8살의 착하고 내성적인 딸 강소피아. 아빠, 오늘 일찍 오실 거예요? 소피아가 아침 식사로 토스트를 깨물며 물었다. 그녀의 작은 발은 바닥에 닿지 않아 흔들거렸다. 최대한 노력할게, 공주님.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기억나니? 강민주는 식당 거울 앞에서 이탈리아 실크 넥타이를 매만졌다. 이수진이 내 청혼에 내라고 말한 지 6개월 되는 날이야. 소피아의 얼굴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찡그려졌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기억해요. 1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일해온 가정부 김테레사가 소피아의 도시락을 들고 들어왔다. 아가씨, 학교 갈 준비 다 됐어요. 운전기사도 기다리고 있고요. 고마워요. 테레사 아줌마. 소피아는 아버지를 재빨리 안고 문으로 향했다. 강민주는 딸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최근 들어 딸에게서 뭔가 다른 점을 발견했다. 소피아는 특히 엄마를 잃은 후 조용한 편이었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더 움츠러들고 더 창백해 보였다. 그는 소아과 의사들을 찾아가 검사를 받게 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의사들은 아버지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수진은 긴 폭풍우 끝에 한 줄기 햇살처럼 그들의 삶에 들어왔다. 심장 중환자실 수간호사인 그녀는 복잡한 수술 중에 강민준을 만났다. 35세의 이수진은 아름다움, 지성, 그리고 강민준과 소피아 모두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헌신을 겸비하고 있었다. 6개월간의 교제 끝에 그녀는 청혼을 받아들였고 의사는 마침내 가족을 재건할 수 있다고 느꼈다. 강민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수진의 문자였다. 오늘 밤 기념할 생각에 너무 설레요. 사랑해요. 외과 의사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예약은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인 신라호텔 레스토랑에 되어 있었다. 완벽한 밤이 될 것이었다. 한편 몇 블록 떨어진 고급 건물들 사이의 습한 골목에서 10살쯤 된 소녀 박지아가 슈퍼마켓 뒤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 박지아. 그녀가 기억하는 유일한 이름이었다. 몸에 3배나 큰 낡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흑투성이에도 불구하고 섬세한 이목구비와 혼란스러울 정도로 강렬한 눈빛을 드러냈다. 상대적으로 신선해 보이는 바게트 빵 반쪽을 발견했다. 그것이 그녀의 아침 식사였다. 찢어진 주머니에 빵을 넣고 평소 물을 얻던 닫힌 레스토랑의 외부 수도꼭지로 걸어갔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 될 것이었다. 몇 달 동안 지켜보고 용기를 모으고 경고하려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끝에 마침내 과감한 행동을 할 것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믿게 해야만 했다. 저 여자애가, 그녀는 나중에 할 말을 연습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흐려졌다. 누가 길거리 아이를 믿어줄까? 하루는 매우 부유한 사람들과 매우 가난한 사람들의 예측 가능한 일상처럼 흘러갔다. 둘 다 반대되는 이유로 똑같이 융통성 없었다. 강민주는 2명의 환자를 성공적으로 수술했다. 이수진은 병원에서 존경받는 효율성으로 간호팀을 지휘했다. 소피아는 교실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지난 몇 달 동안 그녀의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어버린 막연한 위장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박지아는 바쁜 행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차에 동네를 돌아다니며 모두의 삶을 영원히 바꿀 개입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하고 있었다.
저녁 우딥시 강민준의 검은색 포르쉐가 신라호텔 레스토랑 앞에 주차했다. 주차 요원이 에메랄드 그린 드레스를 입고 눈부신 이수진을 위해 서둘러 문을 열었다. 소피아는 이어서 남색 드레스와 플랫슈즈를 신고 내렸다.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강민준은 걱정에 찌릿함을 느꼈다. 괜찮니 아가? 그는 딸의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아 물었다. 조금 피곤해요. 아빠,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티저트 먹으면 기운 날 거야. 이수진이 완벽한 미소로 끼어들며 소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렇지, 소피아? 아이는 고개만 끄덕이며 미래의 새엄마를 직접 쳐다보는 것을 피했다. 집에 있는 남산공원이 보이는 레스토랑 최고의 테이블로 그들을 안내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은근히 그들을 향했다. 강민준 박사는 서울 상류층 사회에서 유명 인사였고 이수진과의 이야기, 부유한 호라비가 새로운 사랑을 찾는 는 상류층 만찬 대화의 단골 주제였다. 어른들은 샴페인, 공주님은 사과 주스요. 강민준이 들뜬 목소리로 요청했다. 그는 오늘 밤이 새로운 시작,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가족의 공고화를 알리는 밤이 되기를 바랐다. 음료가 도착하자 이수진은 잔을 들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소피아는 망설이며 주스를 바라봤다. 이수진은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였다. 잠깐만 아가, 비타민 보충제를 깜빡했네. 아빠랑 나는 네가 튼튼해지기를 바라거든.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내 주스에 몇 방울을 넣고 부드럽게 저었다. 자, 이제 몸에 좋을 거야. 소피아는 아버지를 쳐다봤고 아버지는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소피아는 컵을 입술에 대고 한 모금 마셨다. 주스의 달콤함 아래 숨겨진 쓴맛에 위가 뒤틀렸다. 레스토랑 밖에서 박지아는 유리창을 통해 안을 지켜보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저택에서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것을 봤다. 예쁜 여자가 아버지가 보지 않거나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몰래 소녀의 음식에 무언가를 넣는 것. 그녀는 아이가 매주 약해지는 것을 목격했다. 가정부에게 경고하려 했지만 가정부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하며 그녀를 쫓아냈다. 운전기사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했다. 심지어 의사에게 익명의 쪽지를 보냈지만 아마도 가로채였을 것이다. 아무도 길거리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위협이나 불편함이 될 때를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하지만 오늘은 다를 것이었다. 그래야만 했다. 레스토랑 안에서 소피아는 익숙한 입술 저림을 느끼기 시작했다. 속이 뒤집히고 차가운 땀이 이마에 맺혔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수진은 3개월 후로 예정된 결혼식 계획에 대해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강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약혼녀와 메뉴판 사이의 주의를 나누었고 딸의 커져가는 불편함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고 엄마 드레스를 입을까 생각 중이에요. 물론 좀 수선해서요. 소피아 어떻게 생각해? 이수진은 이제 눈이 약간 풀린 소녀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때 박지아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레스토랑 장식용 정원에서 돌을 집어들고 그녀의 작은 몸이 허락하는 모든 힘으로 유리창을 향해 던졌다. 유리는 천 조각으로 폭발했다.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고 웨이터들은 달려갔다. 혼돈 속에서 박지아는 팔다리의 상처를 무시하고 뚫린 틈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눈은 충격으로 일어선 강민준의 눈에 똑바로 고정되었다. 당신의 약혼녀가 딸에게 독을 먹이려 해요. 그녀는 폐가 터져라 소리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강민준은 마비되어 방금 들은 말을 처리할 수 없었다. 이수진은 분개하며 일어섰다.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야. 경비! 그때 소피아가 날카로운 신음소리를 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숨을 쉬지 못하는 것처럼 목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이 뒤집히고 누구도 반응할 틈도 없이 그녀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졌고 몸은 격렬한 경련으로 흔들렸다. 소피아, 강민준의 절망적인 외침이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고 의사는 딸 옆으로 몸을 던져 강력하고 침착했던 남성에서 순식간에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진 아버지로 변했다. 이수진도 무릎을 꿇었고 그녀의 표정은 공포와 걱정으로 뒤덮여 있었다. 누가 구급차 좀 불러줘. 빨리! 박지아는 유리 파편들 사이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정당성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마침내 누군가는 들어야만 했다. 마침내 그녀가 몇 달 동안 지켜봐온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 진실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할지, 그리고 그 순간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어떻게 영원히 바꿀지였다. 웨이터들이 박지아를 에워싸고 그녀의 마른 팔을 붙잡았다. 레스토랑 경비원은 이미 경찰에 전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소피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고, 소피아는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그녀를 돕는 동안 계속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녀가 주스에 뭘 넣었어요? 박지아는 이수진을 가리키며 주장했다. 제가 봤어요. 그녀는 항상 그래요. 그 아이는 몇 달 동안 아팠어요. 말도 안 돼. 이수진은 분개와 공황 사이에서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다. 강민준, 내 성격을 알잖아. 나는 단지 당신이 처방한 비타민 보충제를 넣어줬을 뿐이야. 웨이터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손님, 제가 그 여사님이 아이컵을 만지는 걸 봤지만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사이렌 소리가 구급차의 도착을 알렸다. 구급대원들이 레스토랑으로 들이닥쳐 재빨리 상황을 평가했다. 심한 알레르기 반응 같아요. 한 명이 진단하며 아드레날린 주사를 준비했다. 경험 많은 의사였지만 이제는 절망에 빠진 아버지인 강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장면은 너무나 초현실적이고 너무나 터무니없었다. 그의 완벽한 축하의 밤이 어떻게 이 악몽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가장 불안한 것은 길거리 소녀의 거친 비난이 어떻게 그의 딸의 붕괴와 정확히 일치할 수 있었을까? 박사님, 구급대원 중 한 명이 물었다. 따님이 알려진 알레르기가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심각한 건 없어요. 약간의 유당불내증뿐인데 그게 이런 걸 유발할 리가. 소피아가 들것에 실리고 산소 마스크가 창백한 얼굴을 덮는 것을 보자 그의 목소리가 끊겼다. 이수진이 다가왔고 완벽한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강민준, 이건 끔찍한 오해예요. 내가 소피아에게 해를 끼칠 리 없다는 걸 알잖아요. 내 딸처럼 사랑해요. 아직 경비원들에게 붙잡혀 있던 박지아가 다시 소리쳤다. 거짓말. 제가 몇 달 동안 당신이 그러는 걸 봤어요. 그 아이는 점점 더 아파지고 있어요. 거지 소녀의 절박한 목소리에서 무언가가 강민준을 망설이게 했다. 그는 이수진을 바라보고 침입자를 바라보고 그리고 구급차로 실려가는 딸을 바라봤다. 그의 모든 삶, 모든 확신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우리와 함께 병원으로 가. 그는 마침내 약혼녀에게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모두의 놀랍게도 그는 경비원들에게 몸을 돌렸다. 이 아이를 풀어줘. 이 아이도 같이 간다. 하지만 손님 한 명이 항의했다. 이 아이가 유리창을 깨고 시설에 침입해서 이 모든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피해는 내가 지불할 거야. 강민주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절세 풀어줘. 경비원들은 마지못해 복종했다. 박지아는 자유로웠지만 조심스러웠고 이수진에게서 거리를 유지했으며 이수진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가자. 강민주는 구급대원들을 따라가며 명령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면 둘 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듣고 싶어. 구급차로 걸어가는 동안 의사는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의 일부는 터무니없는 비난을 완전히 거부하고 싶었다. 이수진, 그의 삶에 다시 빛을 가져다준 여인이 자신의 딸을 독살하다니? 불가능했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갈취 계획이거나 불안정한 아이의 환각임에 틀림없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 아마도 아버지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다. 지난 몇 달 동안 소피아의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 이수진이 준비한 어떤 것도 점점 더 먹기 싫어하는 그녀의 태도, 길거리 소녀가 비난을 했을 때 약혼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순간적인 공황의 시선,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서울 거리를 질주하는 동안 강민준 박사는 그의 특권적인 삶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길을 잃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감정을 느꼈다. 그의 과학적인 마음은 증거, 사실, 논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최악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구급차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밤의 혼란스러운 서울 교통을 가로질렀다. 뒷칸에서 소피아는 산소 마스크에도 불구하고 숨을 헐떡였다. 강민주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중얼거렸고 구급대원들은 그녀의 활력 징후를 모니터링했다. 들것의 반대편에서 이수진은 구급대원들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차량의 가장 먼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박지아에게 불안한 시선을 던지는 것을 번갈아 했다.
산소 포화도 89%,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알렸다. 강민주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에피네프린 더 투여하세요. 그는 수십 년 동안 응급 상황을 겪은 사람의 권위로 명령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그의 딸이었다. 그의 소피아 작은 소녀는 잠시 눈을 뜨고 아버지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곳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강민준이 해석할 수 없는 무언가도 있었다. 신뢰, 비난. 그가 해독하기도 전에 그녀의 눈은 다시 감겼다. 성모병원에 거의 다 왔습니다. 운전기사가 알렸다. 강민준이 심혈관외과 과장이고 이수진이 중환자실 간호팀을 이끄는 바로 그 병원이었다. 이수진은 초조하게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강민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당신이 직접 승인한 비타민뿐이었어요. 의사는 대답하지 않고 딸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거지 소녀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터무니없고 불가능했다. 하지만 여전히 구급차는 응급실 입구에 주차했고 팀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준 박사의 딸이 위독한 상태로 도착하고 있다는 소식은 병원 전체를 동원시켰다. 소피아는 재빨리 들것에 옮겨져 안으로 실려갔고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전문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강민준은 바짝 뒤따르며 자동으로 대답했다. 8살, 이무티토 지난 4개월간 위장 증상 이력, 급성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 현장에서 이미 아드레날린 투여. 이수진은 그들을 따라가려 했지만 강민준은 갑자기 몸을 돌렸다. 여기서 기다려. 무슨 말씀이세요? 강민준, 저는 수간호사이고 제가 도울 수 있고. 기다려. 여기서? 밖에서. 그의 모든 말은 그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불신으로 인해 끊어졌다. 이수진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물러섰다. 그녀의 눈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지아의 눈과 마주쳤다. 순간적으로 섬뜩한 무언가가 그녀의 표정을 스쳐 지나갔다가 걱정스러운 가면을 다시 썼다. 그 아이는요? 그녀는 박지아를 가리키며 물었다. 조, 저 침입자가 저런 짓을 하고도 여기 있게 놔둘 건가요? 강민주는 길거리 소녀를 바라봤고 그녀가 깨진 유리창을 통과하다 입은 상처를 재빨리 살폈다. 당신, 그는 지나가던 간호사를 불렀다. 이 아이 상처를 좀 치료해 주세요. 이 아이는 여기 있을 겁니다. 강민준, 이수진이 항의했다. 나중에 이수진, 지금은 내 딸이 나를 필요로 해. 그리고 그는 응급실 문 안으로 사라졌고 약혼녀는 그녀가 거의 감출 수 없는 충격과 분노에 빠진 채 남겨졌다. 응급실 안에서는 강민준의 개인적인 친구이자 알레르기 전문의인 박준혁 박사가 이끄는 팀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기도는 손상되었지만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박준혁이 평가했다. 지금 즉시 정맥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관지 경련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 에피네프린을 준비하세요. 강민주는 소피아가 모니터에 연결되고 혈액 샘플이 채취되고 정맥 주사를 통해 약물을 투여받는 동안 무력하게 지켜봤다. 그의 의학적 두뇌는 모든 절차, 모든 결정을 이해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유발 물질이 뭐였습니까? 박준혁은 소피아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그 아이가 사과 주스를 마셨어요. 강민준이 이상하게도 멀리 떨어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과 주스는 이런 종류의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새로운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는 한 박준혁은 친구를 바라봤다. 주스에 뭔가 있었나요? 그 질문은 독성 구름처럼 공중에 떠돌았다. 강민준은 망설였고 어떤 대답이든 그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거웠다. 이수진이 비타민 보충제를 넣어줬어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던 것이었습니다. 박준혁은 눈살을 찌푸렸다. 어떤 종류의 보충제입니까? 천연 복합제요. 주로 한방 성분입니다. 정확한 성분 조성을 알고 있습니까? 강민준은 그렇다고 대답하려 입을 열었지만 이내 깨달았다. 그는 보충제를 실제로 확인한 적이 없었다. 이수진이 가볍고 천연이며 성장기 어린이에게 유익하다고 말했을 때 그녀를 믿었다. 수치심과 죄책감의 물결이 그를 덮쳤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침내 인정했다. 수진이 그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박준혁은 오랫동안 그를 응시한 다음 약물에 반응하여 활력 징후가 안정되기 시작한 소피아에게 다시 주의를 돌렸다. 소피아가 무엇을 섭취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강민준. 그리고 당신이 언급한 이전 증상에 대한 완전한 이력도 필요합니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서둘러 들어왔다.
박준혁 박사님 혈액 검사 예비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준혁은 태블릿을 집어 들었고 그의 눈은 숫자를 빠르게 훑었다. 그의 표정은 심각해졌다. 강민준,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의 혈액에 있어서는 안 될 화합물 흔적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지표가 있습니다. 그는 망설이며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했다. 소량으로 정기적으로 투여될 경우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강민준의 세상은 느려지는 것 같았다. 제 딸이 고의적으로 아직 아무것도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준혁은 단호하게 끼어들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가 무엇을 섭취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응급실 밖 작은 드레싱룸에서 박지아는 간호사가 팔다리의 상처를 소독하는 동안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름이 뭐니? 아가. 간호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박지아. 그녀는 잠시 망설인 후 대답했다. 그녀가 기억하는 유일한 이름이었지만 가끔은 그것이 정말 자신의 이름인지 의심했다. 박지아, 운이 좋구나. 상처는 얕아. 꿰맬 필요는 없어.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생각은 다른 아이. 몇 달 동안 지켜봐온 창백한 아이. 가짜 미소를 짓는 그 여자의 보살핌 아래 매일 조금씩 시들어가는 아이에게 가 있었다. 그 가족을 아니? 간호사가 침묵을 메우려 애쓰며 소독약을 바르면서 물었다. 아니요, 박지아가 대답했다. 그냥 봤어요. 박지아, 어디 살아? 침묵. 누구 부를 사람 있니? 부모님? 아이가 또 다른 침묵들에 떨스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징후를 알아차렸다. 서울의 그림자 속에 수천 명의 아이들 중 또 다른 길거리 아이. 사회복지사에게 알릴게. 그동안 여기서 쉬고 있어도 돼. 박지아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지만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일어섰다. 어른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다. 너무 늦기 전에 누군가 자신을 믿게 해야만 했다. 복도에서 이수진은 이리저리 서성거렸고 그녀의 얼굴은 보는 사람에게는 걱정의 가면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커져가는 공황을 배신하고 있었다. 강민준이 마침내 응급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자마 그녀는 그에게 달려갔다. 어때요? 볼 수 있을까요? 강민준은 약혼녀의 얼굴을 살폈다.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 죄책감의 흔적? 진정한 걱정. 그의 의학 훈련은 환자의 미세한 세부 사항을 관찰하도록 가르쳤지만 의심이 그의 인식을 독살하기 시작하자 사랑하는 여자를 읽는 것이 끔찍하게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안정되었어. 그는 마침내 대답했다. 박준혁이 같이 있어. 박준혁? 왜 알레르기 전문의가요? 그냥 가벼운 반응이었잖아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가볍다고? 그녀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였어. 이수진. 치명적일 수도 있었어. 이수진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세상에.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정확히 무엇을 그녀의 주스에 넣었지? 그 질문은 선고처럼 그들 사이에 떠돌았다. 이수진은 재빨리 눈을 깜빡였다. 보충제요, 물론이죠. 당신이 승인한 거요. 항상 똑같은 거요. 무슨 보충제, 이수진? 브랜드는? 성분은? 강민준의 목소리는 질문마다 더 거칠어졌다. 그건 그 약국에서 산 천연 보충제요. 면역력에 좋은 한방 보충제요. 그녀는 가방을 뒤적였다. 여기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강민준은 손을 내밀었다. 드레스? 이수진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잠시 망설인 후 라벨 없는 작은 병을 건넸다. 이거예요. 항상 똑같은 거요. 강민준은 병을 살펴보았다. 호박색 액체.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없음. 의사로서 그는 어떤 합법적인 약국도 적절한 라벨링 없이 약물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디서 샀지? 병원 근처 약국에서요. 우리가 항상 가는 그곳이요. 그리고 라벨이 없는 이유는? 욕실에서 떨어뜨렸어요. 그녀는 재빨리 대답했다. 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강민준. 소피아가 몇 달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복용해온 것과 같아요. 문제 없이. 강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는 창백하고 약하고 반복적인 복통을 겪었어. 지난 몇 달 동안 5명의 전문가와 상담했어. 그걸 문제없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수진은 비난의 강도에 놀라 한 걸음 물러섰다. 강민준, 당신은 나를 놀라게 하고 있어요. 내가 일부러 나쁜 짓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했어? 그 질문은 그가 억제하기도 전에 튀어나왔다.
이수진의 얼굴은 변했고 충격은 분노로 바뀌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함께 겪은 모든 일 후에 저는 당신 둘을 사랑해요. 우리가 만난 이후로 소피아를 돌보는데 제 삶을 바쳤어요. 눈물은 진정성 있어 보였고 그녀의 눈에 비친 고통은 설득력 있었다. 강민주는 자신의 결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그녀를 의심할 수 있을까? 그녀는 이수진, 다시는 웃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준 여인이었다. 그때 박지아가 복도에 나타났고 그녀의 눈은 이수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길거리 소녀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 섰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분명히 두려워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불안한 확신을 전달했다. 거짓말이에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이수진은 몸을 돌렸고 그녀의 얼굴은 즉시 굳어졌다.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경비, 누가 이 아이를 여기서 내보내? 왜 그렇게 그녀를 두려워하지? 강민준이 갑자기 경계하며 물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붕괴하고 있어요. 이 거지 아이가 레스토랑에 침입하고 유리창을 깨고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이제 여기 병원에서 민감한 가족 문제에 간섭하고 있다고요. 박지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본 것을 알아요. 저는 당신 집 근처 버려진 차에서 살아요. 창문으로 모든 것을 봐요. 그녀는 강민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없을 때 그 여자가 딸의 음식에 뭘 넣어요. 아이는 먹지 않으려 하지만 그녀는 강제로 먹여요. 그러면 아이는 아파져요. 몇 달 동안 그랬어요. 이수진은 불안하게 웃었다. 이건 말도 안 돼. 강민준, 당신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길거리 아이의 환각을 믿을 건가요? 그녀는 아마 돈이나 관심을 얻으려 할 거예요. 강민준은 이수진의 분노한 얼굴에서 박지아의 단호한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소녀의 침착함, 그녀의 비난의 정확함에서 무언가가 그를 깊이 불안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어디 사는지 어떻게 알았지? 그는 박지아에게 직접 물었다. 아카시아 길 287번지, 검은 대문과 카메라가 있는 큰 집. 앞에는 붉은 꽃이 있는 정원과 작은 분수가 있어요. 당신 차는 검은색 포르쉐예요. 그 아이는 6시 30분에 운전기사와 함께 파란색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요. 그 여자는 6시 15분에 병원에 가고요. 당신은 보통 6시 45분에 나가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강민준을 말문이 막히게 했다. 누군가가 꾸며낼 정보가 아니었다. 이건 그녀가 스토커라는 증거예요. 이수진이 외쳤다. 우리를 염탐하고 있어요. 아마도 병적인 집착이 있을 거예요. 이건 경찰 사건이에요. 그때 박준혁 박사가 심각한 얼굴로 응급실에서 나왔다. 복도의 긴장감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는 강민준에게 직접 다가갔다. 완전히 안정시켰습니다만 검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는 전문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긴장된 표정들을 눈치채고 덧붙였다. 특히 이수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는 수간호사이고 강민준의 약혼녀예요. 저에게는 모든 권리가 있어요. 강민준 박사님만요. 박준혁이 단호하게 끼어들었다. 기밀 의료 문제입니다. 이수진이 다시 항의하기도 전에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박준혁을 따라 방으로 돌아갔고 약혼녀는 분노와 커져가는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로 복도에 남겨졌다. 문이 그들 뒤로 닫히자 박준혁은 친구에게 몸을 돌렸다. 강민준, 소피아의 혈액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낮은 용량으로 당신이 설명한 증상을 유발하고 더 높은 용량에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유발할 수 있는 특정 한약 성분으로 인한 점진적인 중독과 일치하는 흔적입니다. 강민준의 세상은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미 그의 마음에 심어진 의심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확인을 듣는 것은 참담했다. 어떤 종류의 한약 성분입니까? 그는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준혁은 몇 가지 물질을 나열하며 그것들이 어떻게 천연이고 겉보기에는 무해하지만 어린이에게 만성적으로 투여될 경우 잠재적으로 독성이 될 수 있는지 설명했다. 정말 확실합니까? 강민준은 마지막 희망에 매달렸다. 2번이나 검사를 반복했습니다. 박준혁이 확인했다. 그리고 당신이 들고 있는 그 병의 내용물 분석도 요청했습니다. 강민준은 손에 든 작은 용기를 바라보며 마치 폭탄을 들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준혁?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수진이 정말로 어떻게 이 상황에 맞서야 합니까? 박준혁은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첫째, 소피아는 이제 안전합니다. 둘째, 병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그는 망설였다. 아마도 당국에 연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주는 잠시 눈을 감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있었다.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그는 간단히 말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내 딸에게 고의적으로 해를 끼쳤다면. 그는 말을 마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결과가 무엇일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문 반대편 복도에서 이수진은 박지아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박지아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네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거야. 이수진이 속삭였다. 평소 따뜻했던 그녀의 눈은 이제 얼음처럼 차가웠다.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요. 박지아는 나이보다 성숙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아이를 구했어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둘 다 눈치채지 못했지만 복도 벽에 기대어 있던 강민준 가족의 가정부 김테레사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혼란에서 공포로 바뀌었고 끔찍한 퍼즐 조각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서울의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며 동이 틀 때 박지아는 지난 8개월 동안 자신의 집이었던 버려진 낡은 티쿠 안에서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가 그곳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남미 최대 도시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처럼 비극, 유기, 그리고 순수한 생존의 조합이었다. 서울 외곽의 한 빈민가에서 태어난 박지아는 할머니 이순자의 보살핌 아래 자랐다. 이순자는 딸의 실종 후 손녀를 부양하기 위해 임시 매점에서 튀김을 파는 강인한 여성이었다. 아버지는 박지아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그녀가 학교에 다니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보장해 주었다. 모든 것은 이순자가 만두를 튀기다 쓰러진 날 바뀌었다. 진단은 빠르고 가혹했다. 비싸고 복잡한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심장 문제, 건강보험 없이 공공 시스템의 관료주의에 직면하여 노파는 끝없는 대기자 명단에 올랐다. 차라리 사설 의사에게 돈을 낼 수만 있다면 할머니는 겨우 살 수 있는 약을 먹으며 어느 날 밤 한탄했다. 그때 박지아는 강민준 박사에 대해 처음 들었다. 이웃이 기적의 의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는 불가능한 심장 수술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여겼던 생명을 구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일반인에게는 접근할 수 없는 엄청난 수수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로 결심한 박지아는 학교를 결석하기 시작하여 성모병원으로 갔고 유명한 외과 의사를 얼핏 보기 위해 직원 입구에서 몇 시간씩 기다렸다. 어느 추운 아침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다. 제발, 박사님,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잘 쓴 글씨로 쓴 편지를 들고 애원했다. 우리 할머니가 심장 수술이 필요해요. 할머니는 제 전부예요. 바쁘고 중요한 전화에 정신이 팔려있던 의사는 소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운전기사가 그녀를 부드럽게 밀어내는 동안 병원 사회복지과를 찾아가라고 중얼거렸다. 편지는 그녀의 작은 손에 남아있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문이 부서지고 작은 오두막이 뒤집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웃은 슬픔 가득한 눈으로 이순자가 다시 쓰러져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었다고 말했다. 박지아는 필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공공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알려진 친척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박지아를 보호소로 보내려 했다. 그러나 상실감과 시스템이 자신을 버렸다는 느낌에 황폐해진 소녀는 첫 기회에 도망쳤다. 서울의 거리는 그녀의 새로운 집이 되었고 매일의 생존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몇 주 동안 그녀는 목적 없이 헤매며 처마 밑에서 잠을 자고 남은 음식으로 연명하며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힘든 기술을 배웠다. 그 기간 동안 우연히 또는 운명적으로 그녀는 청담동의 우아한 동네에 있는 나무가 우거진 아카시아 길로 가게 되었다. 폭풍우 동안 밤을 보낼 안전한 장소를 찾던 박지아는 강민준 박사의 호화로운 저택 287번지에서 몇 미터 떨어진 덤불로 둘러싸인 빈터에 몇 달 동안 버려진 듯한 낡은 티코를 발견했다. 유리는 그대로였지만 먼지로 뒤덮인 차는 그녀의 피난처가 되었다. 거기서 그녀는 강민준 박사 저택 뒤편을 특권적으로 볼 수 있었다. 그녀의 편지를 읽을 시간조차 없었던 바로 그 의사 그 아이러니는 박지아를 비켜가지 않았다.
할머니를 구할 수 있었을 남자는 그곳 개인 궁전에서 살고 있었고 그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가족의 일상을 지켜보는 것이 쓰라린 연습이었고 어린 시절의 분노를 키우는 방법이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경조차 쓰지 않아. 그녀는 운전기사가 부유한 소녀를 수입차로 학교에 데려다주는 것을 보며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졌다. 박지아는 그 소녀의 눈에 담긴 슬픔, 항상 바쁜 아버지가 거의 집에 없는 방식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유함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수진의 도착을 알아차렸다. 처음에는 간호사가 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처럼 보였다. 멀리서도 박지아는 미소, 활기찬 저녁 식사, 가족의 겉보기에는 새로운 시작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수진이 저택으로 이사 온 지 약 2달 후 불안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버려진 차 창문에서 쓰레기에서 주운 망가진 쌍안경을 사용하여 박지아는 그녀의 내면 경보를 울린 첫 장면을 목격했다. 이수진이 부엌에서 혼자, 가정부 김테레사가 잠시 나갔을 때 소피아의 접시에 무언가를 추가하는 모습,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은밀한 움직임, 이어서 작은 병을 가방에 넣으면서 짓는 이상한 미소. 며칠 후 그녀는 부유한 소녀가 먹기를 거부하는 것을 지켜봤고 이수진은 그녀의 눈에 닿지 않는 달콤함으로 강요했다. 아가야, 내게 좋은 거야. 아빠는 네가 튼튼해지기를 바라셔. 다음 몇 주 동안 무서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에는 적당한 에너지를 가졌지만 건강했던 소피아가 끊임없는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전에 발그레했던 그녀의 뺨은 점차 창백해졌다. 한두 번 박지아는 식사 후 소녀가 정원에서 몰래 토하는 것을 목격했다. 뭔가 잘못됐어. 박지아는 쓰레기에서 찾은 공책에 자신의 관찰을 휘갈겼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할머니가 항상 소중히 여겼던 글쓰기, 능력은 그녀의 생각을 정리하고 본 것을 기록하는 방법이 되었다.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한 그녀는 누군가에게 경고하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먼저 가정부 김테레사가 빵을 사러 나갈 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 아이가 아파요. 그녀는 서론 없이 말했다. 새로운 여자가 그 아이 음식에 뭘 넣어요? 김테레사는 더럽고 맨발인 아이를 연민과 불신의 눈으로 바라봤다. 얘야, 네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얻으려고 한다면 솔직하게 말해. 돈이 필요 없어요.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수진 여사님을 알아요. 존경받는 간호사이고 소피아를 사랑해요. 경찰을 부르기 전에 딴 데 가서 이야기나 지어내렴. 같은 반응이 운전기사, 아파트 경비원, 심지어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사람에게서도 나왔다. 아무도 길거리 아이의 말에 신뢰를 주지 않았다. 세상에 그녀는 편리할 때는 보이지 않고 눈에 띌 때는 성가신 존재였다. 절망에 빠진 박지아는 강민준 박사에게 익명의 쪽지를 쓰기까지 했다. 당신의 약혼녀가 딸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없을 때 그녀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그녀는 아파트 경비실에 전달했지만 의사가 받았는지 결코 알지 못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기에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동안 소피아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소녀는 더 이상 정원에서 놀지 않았다. 어떤 아침에는 학교 차까지 걷는 것조차 거의 할 수 없었다. 박지아는 무력감을 느끼며 모든 것을 점점 더 큰 고통 속에서 지켜봤다. 그때 버려진 신문을 뒤적이다가 광고를 보았다. 강민준 박사와 그의 약혼녀 이수진이 신라호텔 레스토랑에서 만찬으로 6개월 관계를 축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사교 소식에는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박지아는 결심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아마도 자신의 행동을 믿을 것이다. 신라호텔에서의 그 밤이 그녀의 마지막 기회였다. 이제 레스토랑에서의 극적인 개입 몇 시간 후 박지아는 병원 복도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분주한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서둘러 지나갔고 일부는 어떻게든 그곳에 머물러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길거리 소녀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졌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김테레사는 사회복지사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가정부는 깊이 혼란스러워 보였고 강민준과 박준혁이 이야기하는 문과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이리저리 서성거리는 이수진을 번갈아 쳐다봤다. 문이 마침내 열렸고 강민준은 박지아가 몇 달 동안 관찰하면서 그의 얼굴에서 본 적 없는 표정으로 나타났다. 순수한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호박색 병이 들려 있었다.
연구실에서 이미 내용물을 분석 중입니다. 그는 모두에게, 그리고 아무에게도 특별히 말하지 않는 듯 큰 소리로 알렸다. 몇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수진이 재빨리 다가왔다. 강민준, 우리 둘이서 이야기해야 해요. 이 모든 건 끔찍한 오해예요. 그는 오랫동안 약혼녀의 얼굴을 응시했다.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 죄책감의 흔적? 진정한 걱정. 그의 의학 훈련은 환자의 미세한 세부 사항을 관찰하도록 가르쳤지만 의심이 그의 인식을 독살하기 시작하자 사랑하는 여자를 읽는 것이 끔찍하게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오해라고? 소피아가 중환자실에 있어 이수진. 예비 검사 결과 그녀의 몸에서 독성 물질이 나왔어. 이 아이, 그는 박지아를 가리켰다. 이 아이가 계속 경고하려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물질이야. 그 아이 말을 믿을 리 없잖아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분명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아이예요. 아마 돈이나. 당신은 내가 승인한 비타민 보충제만 넣었다고 말했지. 강민준이 차갑게 끼어들었다. 하지만 진실은 이수진, 나는 어떤 보충제도 승인한 적이 없어. 복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태래사는 입을 막고 놀라움을 억눌렀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수진은 처음으로 평정심을 잃고 더듬거렸다. 오해였어요. 제가 언급했을 때 당신이 동의했다고 생각했어요. 동의한 적 없어. 강민준의 목소리는 순수한 얼음 같았다. 소피아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처방하지 않을 거야. 특히 그녀가 보였던 증상들을 고려하면, 그리고 당신 같은 경험 많은 간호사라면 그것을 알았을 거야. 이수진은 한 걸음 물러섰고 그녀의 얼굴은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저는 부당하게 비난받고 있어요. 저는 소피아에게 고의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이건 악몽이에요. 그때 김태래사가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얼굴은 죄책감과 결의의 가면이었다. 강민준 박사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모든 시선이 가정부에게로 향했고 그녀는 손가락 사이에서 앞치마를 초조하게 비틀었다. 약 3개월 전 이수진 여사님 방에서 이와 비슷한 병들을 숨겨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녀는 간호사를 직접 쳐다보는 것을 피하며 시작했다. 그것들에 대해 물었을 때 여사님은 소피아를 위한 천연 비타민이고 박사님이 승인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다. 저는 아이가 이수진 여사님이 준비한 것을 먹고 나서 더 나빠지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거짓말쟁이. 이수진이 김태래사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녀 뒤에 조용히 나타난 박준혁에게 저지당했다. 당신이 지어내는 거예요. 항상 제가 소피아와 가까워지는 것을 질투했잖아요. 강민준은 손을 들어 커져가는 소란을 잠재웠다. 테레사 아줌마 왜 전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가정부는 눈을 내리깔았고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노력했어요, 박사님. 소피아가 괜찮지 않다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여러 번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박사님은 이수진 여사님과 너무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여사님은 항상 그 증상들을 스트레스나 계절성 알레르기 또는 새로운 관계 때문에 오는 감정적인 민감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는 믿었지. 강민준이 쓰라리게 말을 마쳤다. 믿는 것이 편리했으니까. 그때 젊은 의사가 서둘러 다가왔다. 강민준 박사님, 중환자실에 오셔야 합니다. 소피아가 깨어나서 아빠를 찾고 있어요. 강민준은 즉시 이중문 쪽으로 움직였지만 박지아 옆에서 잠시 멈췄다. 고마워, 그는 간단히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다. 네가 유일하게 제대로 봤어. 그가 복도로 사라지자 이수진은 시들해지는 것 같았고 그녀의 모든 거만한 자세가 무너졌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갇힌 동물처럼 주위를 둘러봤다. 그녀의 시선은 박지아의 시선과 마주쳤고 잠시 동안 그들 사이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오갔다. 왜요? 박지아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 아이에게 해를 끼쳤어요? 모두의 놀랍게도 이수진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다. 해를 끼치려 하지 않았어요. 결코 해를 끼치려 하지 않았어요. 박준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 대화를 좀 더 사적인 장소에서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전문적이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제안했다. 이수진 씨, 회의실로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사회복지사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수진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갑자기 지치고 패배한 듯 보였다. 복도를 따라 안내되는 동안 그녀는
박지아에게 마지막 시선을 던졌다. 분노나 원한이 아니라 더 복잡한 무언가, 거의 인정에 가까운 것이었다. 김테레사가 박지아에게 다가가 그녀 옆 의자에 무겁게 앉았다. 제가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어요. 그녀는 소녀에게보다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모든 징후가 있었는데. 아줌마 잘못 아니에요, 박지아가 대답했고 이전에 자신을 거부했던 여자에게 느끼는 자신의 연민에 놀랐다. 어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김테레사는 아이의 더럽지만 통찰력 있는 얼굴을 살폈다. 어떻게 알았니? 어떻게 확신했니? 박지아는 어깨를 으쓱했고 그녀의 눈에 담긴 성숙함과 대조되는 몸짓이었다. 사람들을 관찰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모든 것을 보게 돼요. 가정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이해가 떠올랐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이 모든 일 후에 너는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은 대답 없이 공중에 떠돌았다. 박지아에게 미래는 항상 불확실한 개념이었고 다음 날 다음 식사로 제한되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생존의 긴급함 외에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깊은 피로, 거의 포기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모르겠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오늘 이후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편 소아중환자실에서 강민주는 소피아의 연약한 손을 잡고 딸의 얼굴에 천천히 돌아오는 혈색을 안도하며 지켜봤다. 모니터와 정맥 주사에 여전히 연결된 소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빠의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불과했다. 레스토랑에 그 아이, 그녀가 옳았어요. 강민주는 가슴이 죄오는 것을 느꼈다. 알고 있었니? 소피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려고 했어요. 비타민을 먹고 나면 몸이 안 좋다고. 하지만 이수진 이모가 저에게 좋다고 했어요. 제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빠가 슬퍼할 거라고. 정서적 조작은 8살 아이에게도 분명했다. 강민주는 자신을 질식시킬 듯한 죄책감의 물결과 싸웠다.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 수 있었을까? 이제 아빠가 여기 있어. 그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약속했다. 그리고 아빠가 널 돌볼 거야. 아무도 널 다시는 해치지 못할 거야. 마리나와 너무나 닮은 소피아의 눈은 나이보다 현명하게 그를 응시했다. 모리스, 그 아이, 아빠 그 아이는 저처럼 외로워 보였어요. 그 아이는 이제 안전해. 강민주는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안심시켰다. 우리가 그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요? 소피아가 피로로 눈을 감으며 물었다. 응. 강민주는 천천히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함께 대답했다. 응, 할 수 있어. 소피아가 다시 잠들자 강민주는 앞에 펼쳐진 길을 숙고했다. 그의 완벽하고 통제된 세상은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렸고 신뢰 편견, 그리고 그의 자발적인 맹목에 대한 고통스러운 진실을 드러냈다. 그러나 폐허 속에서 어쩌면 더 진실하고 인간적인 무언가를 지을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복도에서 박지아는 피곤한 눈으로 병원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몇 달 동안 그 가족은 그녀의 존재의 중심을 차지했다. 처음에는 불의의 상징으로, 그 다음에는 그녀의 보호적인 감시의 대상으로, 이제 그녀의 임무가 완수되자 그녀는 이상하게 공허하고 목적 없는 기분을 느꼈다. 사회복지사가 돌아와 노트패드를 들고 그녀 옆에 앉았다. 박지아, 다음 단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연락할 친척이 있니?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밖에 없었어요. 알겠어. 여자는 몇 가지를 적었다. 우리가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동안 임시 보호소를 마련할 거야. 박지아는 이미 대본을 알고 있었다. 과밀한 보호소, 임시가정, 제도화된 투명인간 취급. 하지만 저항하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다. 어쩌면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닐지도. 중요한 것은 소피아가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나머지는 그녀의 점지만 이미 긴 생존 이야기의 또 다른 페이지일 뿐이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몇 개의 방 건너편에서 강소피아가 세 사람의 삶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아이디어를 방금 심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영웅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집을 찾는다는 것이었다. 신라 호텔 레스토랑. 사건이 발생하기 3개월 전 서울의 유난히 추운 어느 아침 첫 햇살이 강민준 저택 정원의 수국 덤불 뒤에 웅크리고 있는 박지아를 비췄다. 집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위험했지만 그 주에 3번째로 소피아가 거의 발을 질질 끌며 학교에 가는 것을 목격한 후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그녀가 처음 감시를 시작했을 때 보았던 소녀와는 너무나 달랐다. 낡은 공책을 무릎에 올려놓고 박지아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글쓰기는 힘이야 얘야 이순자는 늘 말하곤 했다. 우리가 쓰면 잊지 않아. 그리고 잊지 않으면 증명할 수 있어. 이미 페이지에는 우려스러운 사건들의 연대기가 담겨 있었다. 12일 예쁜 여자 이수진과 일찍 도착했다. 김테레사를 시장에 보냈다. 부유한 아이 소피아와 단둘이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우유에 몇 방울을 넣었다. 아이는 마시고 얼굴을 찡그렸다. 15일 부유한 아이가 점심 식사 후 정원에서 토했다. 예쁜 여자는 못 본 척했지만 창문으로 볼 때 미소 지었다. 18일 부유한 아이가 저녁 식사를 거부했다. 예쁜 여자는 고집했다. 박사님은 없었다. 아이가 다 먹지 않으면 아빠가 슬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는 울었지만 먹었다. 그리고 기록은 계속되었다. 날마다 소피아의 건강이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이수진의 행동이 점점 더 통제적으로 변하는 것을 기록했다. 박지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날 아침 그녀의 목표는 이수진이 소피아의 음식에 무엇을 넣는지 더 가까이서 보려고 하는 것이었다. 정원사가 옆문을 약간 열어둔 틈을 타 박지아는 저택 정원으로 잠입할 수 있었다. 그녀가 숨어있던 덤불에서 넓은 유리창을 통해 부엌이 특권적으로 보였다. 집 안에서 이수진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김테레사는 갓 구운 빵을 사러 나갔고 강민준 박사는 샤워 중이었다. 박지아는 이미 가족의 아침 일상을 마치 자신의 일상처럼 알고 있었다. 이수진에게는 완벽한 순간이었다. 간호사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찬장을 열었지만 안쪽을 눌러 비밀 수납 공간을 드러냈다. 거기서 그녀는 라벨 없는 3개의 다른 병을 꺼냈다. 의료 절차에 능숙한 사람의 정확성으로 각 병에서 몇 방울을 소피아의 요구르트에 넣고 조심스럽게 섞은 다음 누구도 눈치채기 전에 병들을 숨겨진 곳에 돌려놓고 닫았다. 박지아는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타민 보충제가 아니었다. 고의적으로 숨겨진 무언가, 비밀스러운 무언가였다. 그녀의 불신은 날마다 커져갔다. 몇 분 후 소피아가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박지아는 그녀가 관찰하기 시작한 이후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이전에 발그레했던 뺨은 창백했다. 눈은 빛을 잃었다. 심지어 자세도 달랐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은 질질 끌렸다. 자신과는 다른 퇴색된 모습 같았다. 좋은 아침이야, 아가. 이수진이 지나치게 달콤하게 외쳤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요구르트를 준비했어. 소피아는 흥미 없이 그릇을 바라봤다. 아오는 시무츠인체스. 배고프지 않아요, 이수진 이모. 이수진의 얼굴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굳어졌다. 소피아, 밥을 먹어야 해. 너무 말랐잖아. 아빠가 내 건강을 걱정하셔. 하지만 먹고 나면 몸이 안 좋아요. 소녀는 낮은 목소리로 항의했다. 그건 내 몸이 치료에 적응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수진이 전문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 엄마가 원했던 것처럼 네가 튼튼해지기 위한 특별한 비타민들이야. 강마리나의 언급에 소피아는 눈을 내리깔았다. 이수진은 자신의 말의 효과에 만족하며 미소 지었고 그릇을 더 가까이 밀었다. 나를 위해서라도 몇 숟가락만 먹어줄래? 아빠를 자랑스럽게 해주려고? 마지못해 소피아는 먹기 시작했다. 박지아는 무력하게 지켜봤고 끔찍한 일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는 개입할 수 없었다. 그때 집 뒤편에서 김테레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공황 상태에 빠져 그녀는 재빨리 물러섰고 소중한 공책을 떨어뜨렸다. 그것을 회수할 시간이 없었다. 나중에 다시 와야 했다. 저녁에 돌아왔을 때 공책은 사라지고 없었다. 필사적으로 박지아는 덤불과 정원 전체를 뒤졌지만 아무 흔적도 찾지 못했다. 그녀는 패배감을 느꼈다. 베네티브릴리체, 그녀가 가진 유일한 구체적인 증거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 공책이 이수진에게 발견되었고 그녀는 그 순간 그 공책을 넘겨보며 길거리 소녀의 상세한 관찰 기록을 읽고 통제된 분노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럼 작은 스파이가 있었군.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타협적인 페이지들을 벽난로에 넣어 재로 변하는 것을 지켜봤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박지아가 숨어있던 덤불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다. 집에서 거리를 유지해야 했지만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원래의 관찰 지점, 저택 뒤편이 보이는 버려진 낡은 티코로 돌아갔다. 거기서 망가진 쌍안경을 사용하여 감시를 계속했고 기억할 수 있는 정보로 새로운 공책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공책을 잃어버린 사건 이후 2주 후 박지아는 그녀의 최악의 의심을 확인하는 것을 목격했다. 소피아가 정원에서 혼자 놀다가 쓰러진 것이었다. 그녀를 감독해야 할 이수진은 눈치채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김테레사가 부엌에서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청했을 때에야 반응했다. 강민준, 박사가 병원에서 급히 불려오고 집 안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지는 동안 박지아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수진의 얼굴에서 분명히 보았다. 걱정이 아니라 계산된 만족감, 거의 쾌감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때 박지아는 깨달았다. 이수진은 소피아를 아프게 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소녀가 자신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고 싶었고 자신을 구원자, 없어서는 안 될 간병인으로 보이게 하고 싶었다. 그것은 통제와 관심을 위한 병적인 게임이었다.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한 박지아는 소피아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 누구에게든 경고하려는 노력을 강화했다. 먼저 어느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김테레사를 기다리며 다시 그녀에게 다가갔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녀는 가정부의 팔을 잡고 애원했다. 그 아이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 간호사가 음식에 뭘 넣고 있어요. 제가 부엌 찬장의 비밀 수납 공간에 숨겨진 병들을 봤어요. 김테레사는 잠시 망설였고 그녀의 눈빛에는 어쩌면 그녀도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얘야, 내가 그 이야기들을 그만하라고 말했잖아. 그녀는 팔을 빼며 대답했다. 이수진 여사님은 자격증 있는 간호사이고 뭘 하는지 알아. 소피아는 엄마를 잃은 후부터 건강 문제가 있었어. 너는 도움을 받아야 해. 헛소리나 지어낼 게 아니라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박지아는 절망감에 눈물을 글썽이며 항의했다. 왜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아요? 대답은 연민과 초조함이 섞인 시선으로 돌아왔다. 네가 길거리 아이라서 그래. 그리고 모두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아. 그 말은 박지아에게 따귀처럼 다가왔다. 그랬다. 그녀의 말은 존경받는 간호사의 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단지 그녀가 길거리에서 살기 때문이었다. 불의는 압도적이었다. 그녀의 목록 다음은 소피아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운전기사였다. 박지아는 어느 아침 차들 사이에 숨어 차고에서 그를 기다렸다. 아저씨, 그가 혼자 차를 준비하고 있을 때 불렀다. 아저씨가 학교에 데려다주는 아이가 독살당하고 있어요. 남자는 깜짝 놀라 뛰어올랐다가 박지아를 알아보자 눈살을 찌푸렸다. 임디만다. 너 또야. 김테레사 아줌마가 너에 대해 말해줬어. 봐, 돈이나 음식이 필요하면 사회복지과에 말해.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지어내지 말고.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보세요. 매일매일 더 약해지고 있어요. 이수진이 준비한 것을 먹고 나면 어떻게 느끼는지 그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운전기사는 한숨을 쉬었고 그의 얼굴은 약간 부드러워졌다. 얘야, 길거리 생활이 힘들다는 건 알아. 하지만 강민준 박사님은 좋은 분이고 이수진 여사님은 의료 전문가야. 소피아가 아프면 그들이 누구보다 잘 돌봐줄 거야. 하지만 아저씨는 못 봐요. 그 여자는 아저씨가 안 볼 때만 그래요. 박지아는 이제 듣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소리치고 있었다. 그만해, 이 미친 짓. 남자는 인내심을 잃었다. 경비 부르기 전에 여기서 나가. 그리고 다시 오지 마. 다시 패배한 박지아는 물러섰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경비원, 이웃집 가정부, 심지어 우체부에게까지 시도했지만 모두 그녀를 똑같은 불신과 경멸로 대했다.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로 박지아는 강민준 박사에게 직접 쪽지를 썼다. 박사님, 따님이 약혼녀에게 서서히 독살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주의 깊게 보세요. 그 여자는 박사님이 안 볼 때만 음식에 뭘 넣어요. 따님은 점점 더 아파지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그녀는 아파트 경비실에 쪽지를 건네며 경비원에게 의사에게 직접 전달해달라고 애원했다. 남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박지아가 등을 돌리자마자 저택으로 전화했다. 이수진이 전화를 받았고 봉투를 받으러 내려왔다. 그날 밤 박지아는 또 다른 쪽지가
벽난로 불꽃에 타들어가는 것을 절망적으로 지켜봤다. 다음 날들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저택 주변에 추가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경비를 순찰할 추가 경비원이 고용되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스토커는 더 이상 주변에 환영받지 못했다. 집에서 더 멀리 떨어져야 했지만 박지아는 자신이 볼 수 있는 것을 계속 관찰했다.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다. 매주 소피아는 더 약해지고 더 창백해 보였다. 그녀는 자주 학교를 결석하기 시작했다. 전문의들이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비오는 어느 오후, 저택 입구가 보이는 나무 아래 숨어있던 박지아는 구급차가 도착하는 것을 보았다. 소피아는 의식을 잃은 채 실려 나갔고 강민준 박사는 공황 상태로 뒤따랐다. 이수진은 그의 옆에서 헌신적이고 걱정스러운 약혼녀의 완벽한 모습이었다. 며칠 후 소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더 연약했지만 살아있었다. 그리고 이수진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강화한 듯 보였고 거의 모든 소피아의 보살핌을 맡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의 위치를 굳혔다. 그때 박지아는 신문에서 신라호텔에서의 축하 행사 광고를 보았고 알았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회였다. 소피아가 이 속도로 계속 악화된다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었다. 절망은 절박한 조치를 요구했다. 저녁 식사 전날 밤 박지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 말, 의사에게 어떻게 접근할지, 어떻게 모두가 이해하게 만들지 여러 번 연습했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고 아마도 그 후에는 경찰에 붙잡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소피아를 구할 수 있다면 그럴 가치가 있었다. 내일 그녀는 낡은 티코의 깨진 창문으로 저택의 불빛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내일은 모두가 내 말을 들어야 할 거야. 축하의 날은 흐린 날씨로 시작되었고 폭풍 후의 전조가 보였다. 그날 밤 펼쳐질 드라마의 전조였다. 박지아는 하루 종일 계획을 꼼꼼하게 따랐다. 먼저 신라 호텔을 찾아 출입구를 살폈다. 그리고 가족이 나갈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저택 근처에 숨었다. 그녀는 저녁 7시경 검은색 포르쉐가 저택을 떠나는 것을 지켜봤다. 소피아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창백했으며 도시의 불빛 아래 거의 유령 같았다. 이수진은 눈부신 녹색 드레스를 입고 마치 인생 최고의 순간을 살고 있는 것처럼 미소 지었다. 박지아는 너무 늦기 전에 레스토랑에 도착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서울 거리를 달렸다. 그녀의 생각은 오직 한 가지 임무에 집중되어 있었다. 누구든 마침내 이수진에 대한 진실을 듣게 하는 것.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녀가 달리는 동안 김태레사가 강민준 저택 부엌에 혼자 앉아 차 한 잔을 시키고 있었고 최근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가정부는 마침내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소피아가 아플 때마다 이수진이 준비한 식사와 일치했다. 특정 순간에 김태레사가 자리를 비우도록 간호사가 고집했던 것, 그녀가 한 번 발견했던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라벨 없는 병들. 하지만 무엇보다도 김태레사는 전날 아침 소피아의 겁에 질린 눈빛을 기억했다. 이수진이 그녀에게 축하 행사를 위해 튼튼하게 지내도록 특별한 비타민 주스를 준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였다. 그녀는 완벽한 미소로 말했다. 세상에 김태레사는 텅 빈 부엌의 침묵 속에서 속삭였다. 그 길거리 아이가 내내 옳았던 걸까? 바로 그때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박지아는 신라호텔 레스토랑 밖에 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용기를 모으고 있었다. 우아한 유리창을 통해 그녀는 가족이 이미 최고의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의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미소 지었다. 이수진은 빛났다. 소피아는 깨지기 쉬운 도자기 인형 같았다. 그리고 일이 터졌다. 이수진은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여 가방에서 몰래 무언가를 꺼내 소피아의 주스에 넣었다. 박지아가 지난 몇 달 동안 수십 번 관찰했던 것과 같은 은밀한 움직임, 아무도 보지 않을 때와 같은 계산적인 표정. 더 이상 미묘한 계획을 세울 시간이 없었다. 레스토랑 앞 보도에서 박지아는 장식용 정원에서 장식용 돌을 찾았다. 2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녀는 길거리에서 보낸 10년의 삶에 모든 힘을 다해 유리창을 향해 던졌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는 귀청이 터질 듯했다.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고 웨이터들은 달려갔다. 하지만 박지아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할머니를 구할 수 있었을 남자, 그녀가 구하기로 결심한 딸을 둔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당신의 약혼녀가 딸에게 독을 먹이려 해요. 그녀는 폐가 터져라 소리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강민준 박사는 마비되었다. 이수진은 분노했다. 그리고 박지아가 경고하려 했던 모든 것에 끔찍한 확인처럼 소피아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배를 움켜쥐고 의자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이어진 혼돈은 슬로우 모션 악몽 같았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의사들이 불려오고 구급차가 도착했다. 혼란 속에서 박지아는 깨진 유리 조각으로 인한 상처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이상하게 침착하게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마침내 누군가는 들어야만 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다. 강민준 박사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을 때 박지아는 자신이 성공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수진의 가면은 금이 가기 시작했고 어떤 미소, 가짜 눈물, 전문적인 설명으로도 진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들이 소피아를 안정시키기 위해 애쓰는 것을 지켜보면서 박지아는 승리와 슬픔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해야 할 일을 했다. 이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감옥이든 보호소든 다시 길거리로 돌아가든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짧고 힘든 삶에서 처음으로 그녀가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부유한 소녀가 모두가 무시했던 길거리 소녀 덕분에 하루 더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큰 그림에서는 작은 승리였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박지아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충분하고도 남았다. 성모병원 회의실은 임시조사센터로 변모했다. 흰 벽에는 이제 검사 결과, 그래프 메모가 가득했고 지난 몇 달 동안 강소피아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는 의학적 퍼즐이 펼쳐지고 있었다. 독성학 및 알레르기 전문의인 박준혁 박사는 복잡한 사건 해결에 익숙한 사람의 정확성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그의 주위에는 그가 개인적으로 선정한 의료팀, 모두 그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수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기억이 있는 것은 박준혁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일련의 혈액 검사 결과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점진적인 독성에 일관된 패턴입니다. 소피아의 침대, 옆에서 밤을 새워 깊은 다크서클이 생긴 제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강민주는 의사의 객관성으로 아버지의 공황이 아닌 상태로 정보를 처리하려 애썼다. 그러나 새로운 슬라이드마다, 새로운 데이터가 제시될 때마다 그의 세상은 조금씩 더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소피아가 비특이적인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4개월 전에 실시된 첫 검사에서는 결정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이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 회고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새로운 마커들과 함께 볼 때 그 패턴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스크린에는 소피아의 몸의 특정 물질의 존재를 나타내는 상승하는 선이 있는 그래프가 나타났다. 이것들은 3가지 한방 화합물의 농도입니다. 이들은 단독으로는 무해하거나 적절한 용량에서는 유익하기까지 합니다. 팀의 독성학자가 설명했다. 하지만 결합되어 만성적으로 투여될 경우, 특히 소피아의 특정 유전적 체질을 가진 아이에게는 독성 시너지 효과를 만듭니다. 왜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죠? 강민준이 좌절감을 숨기지 못하고 물었다. 5명의 다른 전문가와 상담했습니다. 박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아무도 이것을 특별히 찾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천연물질 한방 성분입니다. 일상적인 검사에서 경고등을 켜게 할 만한 일반적인 독극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담한 각 의사는 소피아를 한 번만 보았고 우리가 지금 가진 종단적 시야의 이점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증상을 유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신경과 의사 최유리 박사가 덧붙였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함의는 분명하고 끔찍했다. 이수진에게서 발견된 병에 대해 박준혁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계속했다. 분석 결과 우리의 의심이 확인되었습니다. 소피아의 혈액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화합물이 높은 농도로 포함되어 있으며 흡수를 증가시키는 촉진제도 있습니다. 이것이 레스토랑에서의 반응이 그토록 심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최유리 박사가 말했다. 용량이 이전보다 많았고 아마도 축하 저녁 식사 중에 눈에 띄는 효과를 보장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강민주는 잠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깊이 숨을 쉬었다. 김테레사가 언급한 다른 병들은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박준혁이 대답했다. 경찰이 거주지를 철저히 수색하고 있지만 이수진은 증거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데 신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사건의 심각성과 강민준의 명성 때문에 사건을 맡은 경찰 정우성 형사가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강민준 박사님, 박준혁 박사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거주지 수사에서 몇 가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정보에 목말라 의자의 자세를 고쳐 앉았다. 포렌식 팀이 부엌 찬장 뒤에서 비밀 수납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박지아 소녀가 묘사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우성 형사가 보고했다. 비어 있었지만 예비 테스트에서 레스토랑에서 압수된 병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화합물의 잔류물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럼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군요. 강민준이 안도감과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네네, 이것도 찾았습니다. 형사는 계속해서 서류철에서 증거 봉투에 쌓인 작고 낡은 공책을 꺼냈다. 이수진 씨의 개인 소지품 사이에 잠긴 상자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고 점점 더 당황하며 공책을 바라봤다. 페이지는 부분적으로 불에 탔지만 날짜, 시간, 행동 모두 이수진과 소피아와 관련된 을 꼼꼼하게 기록한 어린아이의 필체를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다. 이건 그 아이 거예요. 그는 즉시 연결점을 알아차렸다. 박지아의 것이요. 그녀는 정말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있습니다. 형사가 덧붙이며 잠금 장치가 부러진 분홍색 표지의 작은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수진 씨 방에서 이것을 찾았습니다. 박사님께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약간 떨리는 손으로 강민준은 일기장을 열었다. 페이지는 이수진의 우아한 필체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생각과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3월 2일 그는 큰 소리로 읽었다. 소피아는 계속 치료에 저항한다. 보충제를 먹고 나면 몸이 안 좋다고 고집한다. 강민준은 여전히 눈이 멀었고 늘 그렇듯이 일에만 몰두한다. 나는 점차적으로 복용량을 늘려야 한다. 그녀가 내 보살핌에 더 의존할수록 나는 이 가족에게 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것이다. 그는 역겨움을 느끼며 페이지를 넘겼다. 4월 15일 오늘 또 한 번 쓰러졌다. 계획대로였다. 강민준은 마침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 2명의 전문가를 더 불렀지만 둘 다 무능하다. 아무도 천연 보충제가 원인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완벽한 간호사, 완벽한 약혼녀, 완벽한 미래의 엄마다. 모두가 나의 헌신을 존경한다. 소피아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곧 나는 그녀의 보살핌 그리고 강민준의 결정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질 것이다. 의사는 일기장을 닫았고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증거와 진단을 냉정하게 분석하도록 훈련된 그의 과학적인 마음은 이제 그 페이지에 묘사된 계산된 잔인함을 처리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왜요? 그는 회의실의 다른 사람들에게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물었다. 왜 무고한 아이에게 이런 짓을 했어요? 신경과 의사이자 정신과 전문의이기도 한 최유리 박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볼 때 직접적인 평가 없이 공식적인 진단을 내리고 싶지는 않지만 대리 위나우젠 증후군과 일치하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형사가 재빨리 메모하며 요청했다. 이것은 보호자, 보통 어머니나 어머니 대리인, 가 돌보는 사람, 일반적으로 아이에게 고의적으로 질병을 유발하거나 위조하는 정신과적 상태입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목표는 헌신적인 보호자의 역할에 대한 관심, 동정, 인정을 얻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질병이 가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수진은 항상 너무나 헌신적으로 보였어요. 강민준은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헌신을 칭찬하고 서울 상류층 사회가 약혼녀 딸에 대한 그녀의 헌신을 이야기했던 것을 회상하며 중얼거렸다. 이것이 바로 요점입니다. 최유리 박사가 말했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모범적인 보호자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과 가치의식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성인처럼 없어서는 안 될 존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수진의 경우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정서적 의존성을 만들려는 추가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정신과적 논의 동안 침묵을 지키던 박준혁은 다시 의학적 측면을 다루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소피아의 치료입니다. 이러한 물질의 투여를 중단하고 남은 독소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몇 주 안에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영구적인 손상은 없나요? 강민준이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을 던졌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혁이 회의 시작 이후 처음으로 낙관적인 어조로 대답했다. 간 및 신장 생검 결과 심각한 구조적 손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추신경계는 온전해 보입니다. 소피아는 어리고 회복력이 강합니다. 신체적으로는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는요? 강민준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최유리 박사가 대답했다. 그것은 많은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가 받는 지지,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방식, 심리 상담 등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안전하고 사랑스러운 환경에 있을 때 놀라운 감정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우성, 형사가 헛기침하며 논의를 법적 측면으로 되돌렸다. 강민준 박사님, 이 증거들로 이수진 씨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할 확고한 근거가 있습니다. 유해물질 투여, 아동학대, 의료상태 위조, 검사의 해석에 따라 살인, 미수도 가능합니다. 강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법적 함의의 무게가 이미 그가 짊어진 정서적 부담에 더해졌다. 그 아이는요? 그는 박지아를 언급하며 물었다. 내 딸을 구한 아이는요? 사회복지사가 지금 그 아이와 함께 있습니다. 형사가 대답했다. 제가 알기로는 가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동안 임시보호소로 보내질 것입니다. 박지아의 미래가 이렇게 무심하게 논의되는 방식이 강민준을 깊이 괴롭혔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거나 믿지 않았을 때 그의 딸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이 아이는 관료적인 배치 이상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 아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는 일어서며 선언했다. 그 아이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회의는 명확한 지시와 함께 종료되었다. 의료팀은 소피아의 치료를 계속하고 그녀의 몸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경찰은 공식 수사와 추가 증거 수집을 진행할 것이고 정신건강팀은 소피아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상담할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나가는 동안 박준혁은 친구와 사적인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남아있었다. 강민준,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눈치채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 이수진은 의료 전문가였고 당신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어.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 강민준은 피곤한 눈으로 친구를 바라봤다. 하지만 길거리 아이가 눈치챘어. 박준혁. 집도 없고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자원도 없는 아이. 그녀는 내가 가진 모든 의학 교육과 자원으로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봤어. 네가 감정적으로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이야. 박준혁이 대답했다. 그리고 박지아는 사랑이나 신뢰의 필터 없이 밖에서 관찰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때로는 진실을 보기 위해 거리가 필요해. 강민준은 위로하려는 시도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오랫동안 그를 따라다닐 죄책감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회의실을 떠나 그는 먼저 소피아의 방으로 향했다. 소녀는 이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작은 몸은 모니터와 수액에 연결되어 손상된 것을 되돌리기 위해 작동하고 있었다. 얼굴에는 천천히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고 그녀의 호흡은 규칙적이고 깊었다. 강민준은 딸의 얼굴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가닥을 정리하며 그를 거의 무너뜨릴 만큼 강렬한 사랑과 보호의 물결을 느꼈다. 어떻게 그녀에게 이렇게 실패할 수 있었을까? 깨진 신뢰를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 다시는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게. 그는 딸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다시는. 방을 나오자 그는 복도에서 김테레사를 만났다. 가정부는 하룻밤 사이에 몇 년은 늙은 듯 보였고 얼굴은 눈물과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었다. 강민준 박사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제가 알아차렸어야 했어요. 그 아이가 경고하려고 했을 때 믿었어야 했어요. 강민준은 자신도 놀랍게도 오랫동안 그의 가족의 일부였던 김테레사를 안아주었다. 우리 모두 속았어요, 김테레사.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아이를 제외하고 모두요. 가정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이 몇 시간 동안 저를 신문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소피아가 이수진이 준비한 식사 후에 아팠던 적들,
제가 발견했지만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병들. 이제 당신은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돕고 있어요. 강민준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소피아가 회복하는데 당신이 필요할 겁니다. 아직 자리가 있고 회복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가정부에게 약간의 힘을 되찾아주는 듯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게요, 박사님. 모든 것을요. 좋아요. 그런데 박지아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소피아를 구한 아이는요? 김테레사는 복도 끝에 있는 방을 가리켰다. 사회복지사가 그 아이와 함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가족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아이는 정말 고아인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함을 표한 강민주는 지시받은 방으로 향했다. 다가가면서 그는 목소리를 들었다. 사회복지사가 질문을 하고 박지아는 점점 더 참을성 없이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아무도 없어요. 강민준이 들어섰을 때 소녀가 말했다. 1000번도 더 말했어요. 피곤한 표정을 지은 중년의 사회복지사는 너무나 많은 어려운 사건을 본 듯한 표정으로 강민준을 보며 분명한 안도감을 표했다. 강민준 박사님, 마침 배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작은 몸에는 유리 조각에 베인 상처를 덮은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박지아는 자신에게 너무 큰 의자에 앉아 더욱 작아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강민준의 눈과 마주쳤을 때 연약함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슬픈 성숙함과 의사가 즉시 알아본 결의가 있을 뿐이었다.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겠습니까? 그는 사회복지사에게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나갔다. 소녀와 단둘이 남은 강민준은 그녀 앞 의자에 앉았다. 저명한 의사나 강력한 백만장자가 아닌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한 아버지로서였다. 소피아가 나아지고 있어. 그는 박지아가 진심으로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간단히 말했다. 의사들은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믿어. 소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나타났다. 다행이다. 네가 그 아이의 생명을 구했어. 강민준이 계속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했을 때, 아무도 널 믿지 않았을 때 너는 포기하지 않았어. 박지아는 어깨를 으쓱했고 칭찬에 분명히 불편해했다. 그냥 누구나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 강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 둘 다 그걸 알아. 이제 문제는 이거야. 너는 어떻게 될까? 박지아는 시선을 내리깔았고 그녀의 손가락은 그림 가장자리를 초조하게 만지작거렸다. 사회복지사가 오늘 오후에 보호소로 데려갈 거라고 했어요. 그게 네가 원하는 거니? 강민준이 부드럽게 물었다. 그 질문은 박지아를 놀라게 한 것 같았다. 아무도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그저 일들이 일어났고 그녀의 삶에 대한 결정은 그녀의 참여 없이 내려졌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전에 보호소에 가 본 적이 있어요.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집은 아니야. 강민준이 말을 마쳤다. 박지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지아. 강민준은 그녀에게 몸을 돌려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했다. 네가 소피아를 위해 한 일은 특별했어.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아무도 널 믿지 않을 때 끈기를 가졌으며 말 그대로 그 아이의 생명을 구했어. 누구나 똑같이 했을 거예요. 소녀는 칭찬에 불편해하며 중얼거렸다. 아니, 그렇지 않아. 강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 둘 다 그걸 알아. 이제 문제는 이거야. 너는 어떻게 될까? 박지아는 시선을 내리깔았고 그녀의 손가락은 그림 가장자리를 초조하게 만지작거렸다. 사회복지사가 오늘 오후에 보호소로 데려갈 거라고 했어요. 그게 네가 원하는 거니? 강민준이 부드럽게 물었다. 그 질문은 박지아를 놀라게 한 것 같았다. 아무도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그저 일들이 일어났고 그녀의 삶에 대한 결정은 그녀의 참여 없이 내려졌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전에 보호소에 가 본 적이 있어요.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집은 아니야. 강민준이 말을 마쳤다. 박지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지아, 제안을 하고 싶어. 즉각적인 결정이 아니라 네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야. 강민준은 약간 몸을 기울여 그녀의 눈높이에 맞췄다. 소피아와 나는 네가 우리와 함께 살러 오기를 초대하고 싶어. 처음에는 손님으로. 네가 편안함을 느끼는지 보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우리 모두 동의하면 더 영구적인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거야. 박지아는 완전히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마치 어떤 움직임이라도 그 제안을 사라지게 할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함께 살아요. 에테스트.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반복했다. 응. 소피아가 흥분을 참지 못하고 외쳤다. 내 옆방을 쓸 수 있어. 그리고 나랑 같이 학교에 갈 수 있고 테레사 이모가 만드는 초콜릿 케이크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학교와 평범함에 대한 언급은 박지아를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놀라게 한 것 같았다. 저는 당신들과 달라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저는 큰 집에서 사는 법도, 사립학교에 가는 법도, 아니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도 네가 다른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아. 강민준이 확신시켰다. 우리는 단지 안전한 장소, 규칙적인 식사, 교육,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 네가 원한다면 가족을 제공하는 거야. 왜요? 박지아가 갑자기 날카로운 눈으로 직접 물었다. 왜 저를 위해 그런 일을 해요? 죄책감 때문이에요? 할머니에 대한 제 편지를 읽지 않아서요. 그 질문은 강민준에게 칼처럼 다가왔지만 그는 그 질문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이 소녀는 가장 힘든 방식으로 어른들의 의도를 의심하는 법을 배웠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면 정직하지 못할 거야. 그는 인정했다. 느끼고 아마도 항상 느낄 거야. 하지만 아니, 그 때문이 아니야. 내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이야, 박지아.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도 결코 개발하지 못하는 용기, 진실성. 소피아는 네가 필요해.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래. 박지아의 얼굴에 소리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감정 표현을 부끄러워하는 듯 재빨리 손등으로 닦아냈다. 만약 잘 안 되면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제가 어울리지 못하면요? 그럼 다른 해결책을 찾을 거야, 함께. 강민준이 약속했다. 하지만 너 혼자서가 아니라 다시는. 소피아가 손을 내밀어 박지아의 손을 잡았다. 제발 응이라고 말해줘. 그녀는 애원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 네가 나를 구했어. 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언니야. 언니라는 단어는 의미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채 그들 사이에 떠돌았다. 오랫동안 박지아는 침묵을 지키며 지난 24시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처리했다. 레스토랑 침입, 소피아의 입원, 이수진의 고백,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놀랍게도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 노력해 볼 수 있어요. 그녀는 마침내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잘 안 되면 다른 해결책을 찾을 거야. 강민준이 반복했다. 함께. 소피아는 기쁨에 찬 작은 비명을 지르며 박지아를 안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거의 수액을 뽑을 뻔했다. 강민준은 재빨리 개입하여 의료 장비를 정리했고 소녀들은 웃었다. 소피아는 활짝 웃었고 박지아는 잊어버린 언어를 다시 배우는 듯 조심스럽게 웃었다. 눈물을 글썽이며 문에서 지켜보던 김테레사가 마침내 다가왔다. 방 하나 더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누가 말했던 그 초콜릿 케이크도 더 많이 만들어야겠네요. 박지아는 김테레사를 불안하게 바라봤고 이전에 김테레사가 자신을 거부했던 것을 기억했다. 하지만 나이든 여자는 다가와 박지아의 놀랍게도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처음부터 널 믿었어야 했어.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것을 만회할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구나. 소녀는 새롭고 예상치 못한 많은 감정에 압도되어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결정된 것 같네요. 강민준이 결론 지었다. 사회복지사와 이야기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시작할 겁니다. 물론 관료주의가 있겠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없을 겁니다. 관료주의요? 소피아가 코를 찡그리며 물었다. 지루한 서류 작업, 박지아가 놀랍게도 설명했다. 모두가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자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할머니는 정부 기관에 가야 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관료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고안된 지루한 서류 작업이야. 강민준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웃었다. 내 할머니는 현명한 분이셨던 것 같구나. 그러셨어요. 박지아가 슬프지만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확인했다. 할머니는 당신들을 좋아하셨을 거예요. 제 생각엔 우리는 할머니를 만나 뵙게 되어 기뻤을 겁니다. 강민준이 대답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덧붙였다. 소피아가 완전히 회복되면 할머니가 묻히신 곳을 방문해서 꽃을 가져다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네가 원한다면 물론. 박지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당신이 그렇게 해줄 거예요? 물론이야. 강민준이 간단히 대답했다. 할머니는 내 가족이었어.
그리고 가족은 중요해. 가족. 그 단어는 박지아의 마음속에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너무 오랫동안 그녀는 혼자 살았고 자신의 유일한 생존 기회는 자신만을 믿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사람들은 단순히 지붕뿐만 아니라 연결, 소속감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것은 무서웠다. 그것은 경이로웠다. 그것은 어쩌면 그녀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의 시작이었다. 소피아가 박지아에게 보여줄 모든 장소, 함께 읽을 모든 책, 함께 할 모든 모험에 대해 들뜬 목소리로 제잘거리는 동안 길거리 소녀, 아마도 오래지 않아는 잠시 동안 어쩌면 우주가 그녀를 위해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그리고 옆 의자에 앉아 두 소녀를 지켜보던 강민준, 박사는 강마리나를 잃은 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감정을 느꼈다. 희망. 이수진이 가져왔던 피상적인 희망. 깊은 상처 위에 붙인 반창고.이 아니라 더 실질적이고 진정한 무언가였다. 그의 가족은 상실로 산산조각 났고 배신으로 거의 파괴될 뻔했지만 이제 폐허 속에서 새롭고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솟아나기 시작했다. 불완전하고 어쩌면 아직 연약하지만 진정성 있는 무언가였다. 겉모습이나 편의가 아니라 용기, 진실, 그리고 두 아이가 상황을 넘어 서로의 마음속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에 기반한 무언가였다. 봄이 청담동에 찾아왔고 화려한 꽃들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신라호텔 레스토랑에서의 극적인 밤 이후 6개월이 흘렀고 한때 겉모습에 요새였던 강민준의 저택은 이제 진정성과 생명으로 넘쳐났다. 넓은 뒷정원에서는 두 소녀가 꽃밭 사이를 뛰어다니며 알록달록한 공을 쫓고 있었다. 완전히 회복된 강소피아는 발그레한 뺨과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에너지를 뽐냈다. 그녀 옆에서 박지아는 여전히 말랐지만 이제 건강한 피부와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있었다. 길거리에서 길러진 신체적 기량을 보여주며 입양된 언니를 쉽게 추월했다. 반칙이야. 소피아가 웃으며 항의했다. 언니는 항상 더 빨랐잖아. 하여스, 그리고 너는 항상 공부를 더 잘했지. 박지아가 미소 지으며 반박했고 소피아가 따라잡을 수 있도록 일부러 발걸음을 늦췄다. 베란다에서 강민주는 커피 한 잔을 들고 그 장면을 지켜봤고 그의 얼굴은 한때 완벽주의자였던 외과 의사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평온함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 김태래사는 소녀들을 위한 간식 쟁반을 정리하고 있었다. 누가 알았겠어요? 박사님. 가정부가 그의 시선을 따라가며 말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변할 줄은요. 더 좋은 방향으로. 강민주는 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확실히 더 좋은 방향으로. 그 평온한 순간에 도달하기까지의 길은 쉽지 않았다. 박지아가 저택에서 보낸 첫 며칠은 도전으로 가득했다. 길거리의 자유에 익숙하고 자신만을 믿는 법을 배운 소녀는 자신을 둘러싼 벽, 정해진 시간, 이전에 부족했던 모든 것의 풍요로움을 낯설어 했다. 첫 주에 강민주는 그녀가 침대 옆 바닥에서 담요에 몸을 웅크린 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드러운 매트리스의 편안함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식사 시간에는 다음날 먹을 것이 없을까 두려워 몰래 빵과 과일을 주머니에 숨겼다. 그리고 밤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 종종 공황 상태로 깨어났다. 그러나 소피아는 비범한 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놀라운 능력으로 박지아와 그녀의 새로운 세상 사이의 다리가 되었다. 끝없는 인내심으로 그녀는 새로운 언니에게 집의 불문율, 일상적인 루틴, 작은 가족 의식을 가르쳐 주었다. 그 대가로 소피아는 특권적인 환경에서 결코 알지 못했던 길거리에서의 생존 이야기, 실용적인 지혜, 도시에 대한 박지아의 지식에 매료되어 흡수했다. 교육 시스템도 도전을 제시했다. 박지아는 할머니에게서 받은 기초 교육에도 불구하고 또래의 학업 수준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었다. 처음에는 강민준이 소피아가 다니는 엘리트 사립학교에 그녀를 등록시킬까 생각했지만 박지아 자신이 그 생각에 불편함을 표했다. 모두가 불쌍하게 여기는 자선아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자신을 특징 짓는 솔직함으로 말했다. 여기 근처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강민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박지아가 비교의 압력이나 호기심, 어린 시선에 부담 없이 자신의 속도로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도록 개인 교사를 고용했다. 놀랍게도 소녀는 가장 경험, 많은 교육자들조차 감탄할 정도로 강렬하게 지식을 흡수하는 탐욕스러운 학생으로 드러났다.
그 아이는 배우고 싶어 해요. 한 교사가 한 달 만에 말했다. 마치 모든 책, 모든 새로운 정보가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보물인 것 같아요. 그 아이에게는 정확히 그렇기 때문이야. 강민준이 대답했고 박지에게 지식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형태의 안전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입양의 법적 절차는 진행되었지만 시스템의 전형적인 관료주의에 직면했다. 사회복지사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했고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청문회가 잡혔다. 강민주는 그의 지위와 돈이 모든 문을 열어주는 데 익숙했지만 아동보호 시스템에 관해서는 그의 영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환경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복지사가 특히 긴장된 방문 중에 설명했다. 특히 전 약혼녀와 딸과 관련된 최근 사건들을 고려할 때 말이죠. 이수진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강민준의 가슴을 짓눌렀다. 경찰서에서의 고백 이후 그녀는 미성년자에게 유해 물질 투여 및 학대로 공식 기소되었다. 서울 언론의 면밀한 감시를 받은 재판은 구금과 의무적인 정신과 치료를 결합한 판결로 이어졌다. 이수진의 변호사들은 그녀가 이전에 진단되지 않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증명하여 형량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간호사 경력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었고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사회에서의 명성도 마찬가지였다. 강민주는 의무적인 증언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사건을 추적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는 원한을 키우는 것보다 가족을 재건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을 선호했다. 소피아가 이수진에 대해 물을 때 그는 나이에 맞춰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도 해치지 않도록 도움을 받고 있어. 소피아와 박지아의 관계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피어났다. 배경과 성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또는 아마도 그 때문에 소녀들은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했다. 타고나게 착하고 내성적인 소피아는 단호한 박지아 옆에서 자신감을 얻었다. 그리고 강인함의 껍질 아래 자신의 취약점을 숨기는 데 익숙했던 박지아는 소피아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어린 시절의 순간들을 허락했다. 그들은 서로를 구했어요. 김테레사가 어느 아침 밤새 이야기와 비밀을 나누다 같은 침대에서 잠든 두 사람을 발견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 봄날 아침은 다른 이유로 특별했다. 몇 달간의 청문회, 인터뷰, 평가, 그리고 끝없는 서류 작업 끝에 마침내 최종 입양 심리 날이 다가왔다. 몇 시간 후 박지아는 공식적으로 강지아가 될 것이었다. 얘들아, 강민준이 베란다에서 불렀다. 준비할 시간이야. 두 사람은 그에게 달려갔고 운동으로 상기된 얼굴과 그날의 설렘으로 상기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떨려요. 박지아가 집으로 들어서며 인정했다. 맥칼시트, 판사님이 마음을 바꾸면 어떡해요? 그럴 리 없어. 소피아가 언니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다. 아빠가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고 했어. 강민주는 미소 지었고 소피아가 겪었던 모든 일 후에 위로를 제공하는 그녀의 능력에 여전히 감탄했다. 그의 친딸은 끔찍한 경험에서 트라우마가 아니라 나이보다 현명하고 공감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소피아가 맞아. 그가 확인했다. 모든 보고서는 긍정적이었어. 오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축하하는 날이야. 우리는 가족이야. 박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강민주는 그녀의 어깨에 긴장감을 느꼈다. 한 번 이상 모든 것을 잃은 아이에게 좋은 것이 영구적일 것이라고 믿는 것은 여전히 매일의 도전이었다. 2시간 후 가정법원에서 작은 가족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박지아는 직접 고른 단순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소피아가 좋아하는 공주옷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고집한 후 이제 그녀의 성격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실용적인 스타일로 잘린 머리를 묶은 머리띠를 계속 만지작거렸다. 소피아는 언니의 손을 잡고 나중에 집에서 할 작은 축하 행사에 대해 들뜬 목소리로 제잘거렸다. 박지아의 반대편에 앉아있던 김테레사는 가끔 눈물을 몰래 닦았다. 그들이 판사실로 불려 들어갔을 때 강민주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은 엄숙했고 구조는 관료적이었지만 본질적으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진지하지만 친절한 표정을 지닌 중년의 판사는 서류를 마지막으로 검토한 후 박지아를 직접 바라봤다. 박지아 양, 그는 시작했다. 나 강민준 박사에게 입양되어 법적으로 그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소녀는 소피아를 바라보고 강민준을 바라보고 마침내 6개월 전 신라호텔 레스토랑 유리창을 깨뜨리게 한 것과 같은 결의로 판사를 응시했다. 네, 판사님.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해요. 판사는 미소 지으며 잠시 딱딱함을 풀었다. 이 법정에서 30년 동안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서 형성된 가족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강민준 박사님, 박지아 양에 대한 모든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판사님. 강민준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판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저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박지아 양이 이제 법적으로 강지아 양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딸로서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집니다. 입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작은 기쁨의 비명을 참지 못하고 즉시 박지아를 안았다. 김테레사는 이제 노골적으로 울고 있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침착함으로 유명했던 저명한 외과 의사 강민준도 두 딸을 안으며 눈물을 자유롭게 흘렸다. 법원 밖, 서울의 봄 햇살 아래 새로운 강민준 가족은 간단한 사진을 찍었다. 전문 사진사나 연출된 포즈는 없었고 김테레사가 휴대폰 카메라로 그 순간을 담았다. 강민준, 소피아, 박지아의 표정에는 어떤 부유함으로도 살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진정한 소속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박지아가 할머니와 살았던 동네를 지나쳤다. 그녀의 요청으로 그들은 이순자가 묻힌 작은 공동묘지에 잠시 멈췄다. 강민준과 소피아는 존경하는 거리를 유지했고 박지아는 소박한 무덤 위에 꽃을 놓았다. 할머니,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리시즌, 새로운 가족을 찾았어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기뻐하실 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모든 것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차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은 촉촉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다. 고마워요. 그녀는 강민준에게 간단히 말했다. 아니, 박지아, 그가 대답했다. 당시 우리가 고마워해야 해. 너는 소피아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겉모습만 보고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삶에서 구했어. 집에서의 작은 축하 행사는 김테레사가 정성껏 준비했다. 박지아가 단순함을 선호하는 것을 존중하여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세부 사항으로 가득했다. 강지아라는 이름이 다채로운 설탕 장식으로 쓰인 초콜릿 케이크를 포함해서 저녁 식사 후 소녀들이 정원에서 케이크를 먹는 동안 강민준은 잠시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 병원 서류와 미결 프로젝트들 사이에 몇 주 전에 받은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성모병원에 새로 지어질 소아과 병동의 계획이 있었는데 특히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 옆에는 새로 설립된 재단, 이순자 재단의 문서가 있었는데 이는 빈곤 가정의 심장, 문제를 가진 아이들을 무료로 식별하고 치료하는 데 전념하는 재단이었다. 그것은 박지아의 할머니와 그 모든 여정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기리는 그의 방식이었다.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며 편견이나 자만심으로 그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은 돈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할 수 있다.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다. 그가 정원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박지아가 소피아에게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하늘에서 별자리를 식별하는 방법을 참을성 있게 설명하는 것을 발견했다. 할머니는 별들이 무한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창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하늘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별들은 모두에게 똑같이 빛난다고요. 강민준은 조용히 그들 옆에 앉아 이순자의 지혜가 박지아를 통해 살아 숨쉬고 이제 그 지혜가 그의 가족의 유산의 일부가 될 것임을 감탄했다. 거지 소녀가 약혼녀가 딸을 독살했다고 비난했을 때 얼어붙었던 백만장자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의 특정 계층에서는 거의 도시 전설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이었다. 용기는 돈이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 온다는 끊임없는 상기였다. 그날 밤 서울이라는 대조적인 도시에서 별들이 모두에게 똑같이 빛나는 동안 즉석 가족은 그들만의 별자리를 찾았다. 불완전하고 예상치 못했지만 그 진정성에서 완벽하게 옳았다.
그리고 이 특별한 여정에서 배울 교훈이 있다면 아마도 이것일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어야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가장 진실한 목소리는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가족,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나 관습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주고받기로 선택하는 용기 있는 사랑으로 정의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강소피아와 박지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을 넘어 우리를 연결하는 유대를 탐구하는 다른 매혹적인 이야기들을 따라가려면 왼쪽 링크를 클릭하고 우리의 특별 재생 목록을 확인하세요. 이 감동적인 여정이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매일 우리는 이 이야기처럼 가장 특별한 영웅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삶을 변화시킨 용기 있는 행동을 목격했거나 경험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변화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 끝.